자, 자료 해석 통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고난도 문제가 이번엔 좀 적어요. 전반적으로 70% 미만에 해당하는 문제들 수는 뭐 이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40%에서 70% 사이 구간 같은 경우도 뭐 그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많이 줄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점수 자체가 12점이나 올랐다, 세 문제나 더 맞았다라는 거는 정답률이 만점 100%에 가까운 것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거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릴 거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4번, 그리고 12번. 여러분들 이거 틀렸으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보태자면 2번이랑 10번, 이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거 중에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 종일 자료에서 공부를 해서라도 실수를 줄이든 뭐 계산 실수를 줄이든 아니면 문제 속도를 올리든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5개 무조건 맞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40% 이하의 고난도 문제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6번과 23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40% 미만인 문제들이 그래도 적지 않았는데 이 두 문제가 40%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이 두 문제는 확실하게 볼 거고, 제가 지금 반드시 맞아야 된다라고 적어놓은 문제들 여러분들 표시를 하시고 나면 넘어가서 이 두 문제 이외에 좀 정답률 낮은 것도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꼭 다 적어주시고요. 2, 3, 4, 10, 11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틀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뭐 비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5개는 가급적이면 스스로 비난을 해서라도 꼭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건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충분히 표시하셨을 것 같으니까 자, 고난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고난도로 느끼는 문제들은 상황 판단 스타일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가중평균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더 많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떨까? 네. 누가 봐도 가중평균 문제네요. 완벽하게 가중평균 문제고요. 가중평균이 계산이 귀찮다, 어렵다 하시면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뭐 완벽하게 가중평균이라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A와 B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체 점수가 주어져 있죠. 종합 점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 가중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지식이라는 거를 변환한 점수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비례식 세워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굳이 비례식 세우지 않고 그냥 저라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73.4에다가 우리는 5를 곱하고요. 여기다가 82.5랑 47.5를 빼준 다음에 나누기, 이 값을 나누기 3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73.4라는 점수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 가중평균을 써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중치기 때문에 지식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0.6을 뭐 가중평균이라기보다는 가중치 그 자체죠. 가중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곱하기로 쓸게요. 그러면 이걸 분수식으로 나타내면은 3분의 5,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5를 곱하고 이 두 개를 빼주면 그러면은 3x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에다가 좌변에다가 5를 곱하고 82.5랑 47.5를 빼줬더니 그게 3x가 나왔다. 그거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죠? 뭐 저라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저는 곱셈, 나눗셈이 좀 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공식을 쓰기보다는 계산 속도를 더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값도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37이 나올 거고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79가 나오겠죠. 자, 지식의 평균은 79다. 그런데 그 다음 성별을 봤더니 남녀 인원이 5대5라서 78, 80으로 나와 있어요. 학교는 7대3입니다. 자, 중학교가 70, 고등학교가 30, 7대3. 이거 가중평균 써서 79가 나오게 하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뭐 제가 위에서 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할 거고 값이 뭐 그렇게까지 더럽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해서 이 값이 79가 나오는 걸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해서 21.6 구한 다음에 빼주시면은 57.4가 나오고 얘 7의 배수니까 나눠주시면 8.2의 10배에서 8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중학교랑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이 평균이 82.5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요 B랑 이 밑에 값이 주어져 있지 않죠.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B를 구하는 거는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당연히 잘못한 거죠. 왜 잘못한 거죠? 우리는 얘로 구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굳이 이 값을 구하고 가중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이를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냥 72.2에다 5 곱해서 361 적어주시고 아이고 왜 이러니 이거 361을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82에다 3 곱해서 빼주시고 그러면은 511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다 40을 빼주시면 75가 나오겠죠.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중 가중 평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79가 요 값 A의 값에다가 0.5 곱한 거에 78에 0.3 곱한 거 그리고 68에 0.2 곱한 거랑 이걸 다 합친 거랑 같은 값이겠구나 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78 곱하기 0.3 하면은 23.4 68 곱하기 이거 8이네요. 68 곱하기 0.2 하시면 13.6 그런 다음에 이거 합치면 47이니까 빼서 32 나온 거를 2배 해준다. 그러면은 되겠죠. 32 맞니? 42네요. 42 2배 하면은 84다. 자 그러면 B는 75, A는 84 나왔으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정답률이 되게 낮고 29%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풀었어요. B를 못 구했다는 거죠. B를 왜 못 구했을까? B를 구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중평균 만들어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런 거 없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만 해줬으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아쉽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네, 먼저 23번부터 볼게요. 23번을 먼저 보고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도 보시면 빈칸 채우기죠. 빈칸 채우기가 약간 상판스럽다 아니면 계산이 복잡하다 가중평균이 너무 싫다 이런 이유로 많이들 틀리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을 때는 이런 게 잘 풀리고 그냥 뭐 언상 되니까 마음 편하게 가자 하면은 이런 거 다 틀려가지고 자료 해석 점수가 되게 나쁘게 나와요. 제 자료 해석 점수 편차가 뭐 이거 좀 부끄럽긴 하지만 행시 기준으로 해서 95점까지 맞아봤고 최하점 65점까지 맞아봤어요. 왔다 갔다 하죠. 평균은 한 85 정도 나오고요. 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가지게 된 이유가 이 연습 부분이거든요. 이 계산식 세워서 빈칸 채우는 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늘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 두세 문제 버린다고 해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뭐 다들 틀리니까 그래도 맞출 수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뭐 하는 부분을 최대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9%예요. 그래도 꽤나 많이 맞춘 문제예요. 내용 볼게요. 재무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당해연도 명목 부채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고 실질 부채 상환액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해연도 명목 부채를 보니까 전년도 명목 부채에다가 명목 이자 비용과 명목 부채 상환액을 감가를 한 더하거나 뺀 뭐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차이 2016년에서 2017로 넘어가는 이 차이가 360이잖아요. 플러스 360이다라고 하는 거는 명목 이자에다가 명목 부채 상환액을 뺀 게 그 값이 360이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목 이자라는 것도 잘 보면은 명목 이자비라는 거는 전년도 명목 부채에다가 금년도
명목 이자율을 곱한 거예요. 명목 이자율이라고 금년도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는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다라고도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스몰 a, 얘를 스몰 b라고 하면은 스몰 a 더하기 스몰 b가 명목 이자율이고요. 금년도 명목 이자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2540에다가 2540에다 곱하기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죠. 금년도 명목 이자율이니까 이거를 0.15로 해주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계산은 굉장히 제가 봐도 좀 쉽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20분의 3이다 라는 걸 활용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계산이 쉬워지겠죠? 이러면 381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명목 이자 비용은 381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지금 여기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가면서 명목 부채로 그러니까 명목 이자 비용 빼기 명목 부채 상환액을 했던 게 360인 걸 확인했죠. 그러면은 명목 부채 상환액은 21만 원이었다라는 거를 21억 원이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목 부채 상환액은 또 뭐냐? 금년도 실질 부채 상환액에다가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곱한 거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명목 부채 상환액이 C 곱하기 1.05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21이라면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C는 20이구나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C는 20이다. 구해진 거고요. 그럼 4번 틀린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로 넘어가는 건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한 걸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틀릴 수는 있어. 근데 못 풀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풀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명목 이자율이 0.1, 0.1 해서 이제 전년도 명목 부채에 곱해지는 거니까 요걸 조금 계산식을 간단하게 쓰면은 2,900 곱하기 1.2다라고 해주시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이때 명목 부채 상환액을 빼주는 거니까 빼기 500 곱하기 1.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보시다시피 이 값을 보시는 순간 이거는 2,900은 안 나오겠구나 라는 게 각이 잡히실 겁니다. 왜 각이 잡히나요? 라고 하면은 0.2 곱하기 2,900 하면은 580 나올 거고요. 500 곱하기 1.1을 했을 때는 550이 나올 거예요. 그냥 곱해지는 값 자체가 동일한 나머지들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2,900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는데?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지워지고요. 정확한 값은 2,930이 되겠습니다. 뭐 암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19년도 거를 좀 해결을 할 건데요. 2019년도 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얘는 복잡한 게 얘는 왜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 있니? 2,930이고 이 2,930에 대해서 이 b라는 값, 모르는 b 값을 더해가지고 1 더하기 뭐 b 0.0 b분의 b 나누기 100 해야 되겠죠. 퍼센트지니까 거기다가 0.05 거기에 100 빼기 100 곱하기 1.1 더하기 100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결과가 3,401이 나왔다는 거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이걸 다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울 수 있죠. 이거 아마 뭐 해설지에 b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네, 틀린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해설지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1 플러스 0.05 더하기 b. 그래,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얘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퍼센트의 값을 여기 b라고 주셨기 때문에 요 b 값, 숫자 값 자체로 놓고 보면은 100 나누기 b라고 해야지 안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다.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증가한 금액 자체가 47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두 사이 471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또 따로 뽑으면 되겠죠. 1 제외한 나머지만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 0.05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20분의 1 해가지고 미리 빼주시면 좀 더 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계산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걸 최대한 막아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좀 지울게요. 계산을 누군가 하는 걸 앞에서 봐야지 이게 시험장에서 이거 할만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224.5만큼 남게 되고 그때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을 빼고 보면은 여기 이 100도 넘겨서 살려줄 수 있겠죠. 324.5가 2930에다가 100분의 b를 더해준 거이고 빼기 100분의 100 곱하기 100분의 b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계산을 해주면 2830 곱하기 100분의 b가 324.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당연히 b는 10을 넘으면 안 되죠. 10을 넘어야 되죠. 그리고 20은 넘을 수가 없죠. 네, 여기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b 값이 10일 때 0.1을 곱하면은 324.5보다 작고 20일 때 0.2를 곱해주면은 566보다 328.5가 적으니까 324.5가 적으니까 네,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3번이다. 근데 이때 실전적으로 푼다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아마 2015년의 명목부채가 구하시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이미 다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 부채 상환액 같은 경우는 이미 값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C값만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번과 5번은 계산을 크게 하지 않고 배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는 게 3번밖에 없으니까 3번을 선택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요거를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문제를 계산해서 풀었다. 그러면 3분 컷 하시면 되고요. 3번을 계산하지 않고 풀었다라고 하시면은 나머지 1, 2, 4, 5를 다 지우는데 2분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문제를 봤고요. 조금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어렵지 않았던 문제들을 몇 개를 말을 반대로 했네요. 이거보다는 좀 쉬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틀리신 문제를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정답률은 47%예요. 47%면 뭐 2명 중에 1명은 맞은 거니까 그리고 상황의 편차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많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상위 50%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뭐 맞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위권이 많이 맞은 문제들을 보면은 50% 미만의 성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으신 분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잘 맞췄지? 이걸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랑 점수 잘 맞은 사람이랑 차이가 뭘까? 이거를 탐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료 해석을 원래 되게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95점까지 갈 때까지 그런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을 봐야 돼요. 차이점을. 자, 표는 고용 성과에 대한 자료고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고용 성과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고용 성과 안에 기업 수 대비 투자 금액, 이전 고용, 이후 고용, 그리고 고용 증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벤처 투자가 아니라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케이스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펀드 투자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서로 다르게 나와 있죠. 근데 표의 항목들이 같다. 연도가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뭘 시사하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네. 비교를 시키겠다. 이 세 가지를 비교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자, 2015년 투자 금액 대비 이후 고용이 가장 큰 투자 유형은 벤처 투자이다. 자, 현재 기업수 대비 투자 금액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로 만들려고 하면은 기업수 곱하기 기업수 대비 투자 금액 이걸 앞에서부터 A, B, C, D라고 할게요. 기업수 대비 투자 금액인 A 곱하기 B 값이 이제 투자 금액이 될 거예요. 거기서 이후 고용이 가장 큰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후 고용이 가장 큰 유형이 되어 있는데 얘도 기업수 대비 이후 고용이니까 얘를 기업수 대비 자체를 떼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A 곱하기 D가 될 거예요. 그때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A 어차피 중복되네. 기업수는 이 같은 항목 내에서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투자 금액 대비 이후 고용이 가장 큰 유형을 구하라 라는 말은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란 말입니다. 자, 값들을 보시면 굳이 뭐 크게 비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가장 큰 값을 가질지는 아주 명백해 보입니다. 청년 창업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2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2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래.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후 고용이랑 투자 금액을 나눴을 때 12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이 차이가 5니까 5만 남겨놓은 겁니다. 1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 2 같은 경우도 당연히 150% 정도가 120%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 표 2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분모가 더 작잖아. 분모가 더 작은데 차이가 거의 비슷해. 그러면 아마도 표 2가 표 3보다는 값이 더 크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 표 1에 나오는 거는 30분의 45라고. 대충 150 정도란 말이죠. 이게 장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 투자 금액 대비 이후 고용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에서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창업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감의 합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고용 증감의 합을 구한다. 근데 문제는 이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5천을 안 넘는 게 사실 잘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이거 합치면 4,491이고 4천이네. 큰일 날 뻔했네요. 3,491이고 이거 3개 다 합쳐봤자 1,500 정도. 1,500을 넘지는 않아요. 1,500보다 작게 나와요. 대충 봤을 때 1,500 가까이 나온다가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값이 1,018인데 대충 1,000 밑에 하면은 대충 1,300 이 정도 나오고 1,4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절대 5,000 넘지 않겠네. 끝까지 보지 않더라도 어림산으로도 충분히 얘는 배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림산으로 했는데 5,000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그때는 계산을 해줘야지. 그래도 니은이 틀렸다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서 모태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이전 고용은 여기서 이전 고용은 매년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기업수 곱하기 얼마란 말이에요. 기업수 곱하기 이제 이전 고용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값 중에서 제일 커 보이는 게 뭐가 있죠? 2016년 그리고 2017년 얘네를 비교를 할 건데 왜냐면 기업수가 제일 큰 게 2016년이고 그리고 기업수 대비 이전 고용이 2017이 2018보다 작기는 하지만 2018은 어차피 184 곱하기 10하면 2,000 안 넘으니까 2017년 거를 비교를 해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어차피 매년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의 반대는 단 한 번이라도 2,000명을 초과를 한다면 되는 거기 때문에 256 곱하기 8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됩니다. 7.97이기 때문에 8보다는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곱해보시면 256 곱하기 7.97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그냥 계산해야지. 8 하면 너무 초과될 것 같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 이미 넘었겠구나 라는 감이 오시겠죠. 2,03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초과를 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하고 답을 1번을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1번이래. 큰일 날 뻔했네. 잠깐만요.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그래서 2번을 가져가면 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번 선택한 분들이 있나? 2번 선택한 분들이 있으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요 문제를 이제 최종본이라고 받았는데 매년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저께인가 받은 문제인데 디귿을 틀렸다고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피드백을 넣을게요. 모태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이전 고용은 2013년, 2017년 동안 매년 2,00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초과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거는 조금 느낌상 이상하긴 하네요. 이거 답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피드백 넣어보고 혹시 제가 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네 한번 이의 제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반드시 틀린 거예요. 근데 초과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초과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언어적인 감으로는 이거는 맞는 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답이 2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오늘 피드백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번 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정답률 2번으로 간다고 하면 10%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 피드백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 있니? 다음은 40%대가 없어가지고 딱히 볼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이 17번 볼게요. 17번이 정답률 48%짜리 마지막 40%대 정답률이고요. 나머지는 다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충분히 집에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냥 실수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가구의 금융 현황을 나타낸 자료다라고 돼 있고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표가 나오죠. 도너츠 표고 이거는 이제 비중을 설명을 하는 건데 가끔 정말 가끔 모의고사에서는 이 그림 겉보기 모양과 숫자 값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 2회차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얘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표를 이해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간에 월 평균 소득이 439만 9천 원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도넛 자체가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겠죠. 거기서 뭐 월 평균 소득이 439만 9천 원이다라고 하면 그중에 근로소득이 67%라고 했을 때 이건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대충 한 280만 원 정도를 근로소득을 통해서 벌었다. 대충 85만 원, 87만 원 정도를 사업소득을 통해서 벌었다. 그 월 평균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55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퍼센트지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이 월 평균 소비 지출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 지출 나누기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면 끝날 부분인 것 같고요. 월 평균 저축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값의 차이니까 빼서 하나 구해두시면 편하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가구의 자산 부채 현황이 나와 있고요. 자산이 위쪽 표에 부채가 아래쪽 표에 있습니다. 뭐 요 두 가지를 더하면 이 두 가지를 빼면 자본이 나오겠죠. 자산 안에 부채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빌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것 자체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우리는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자본에 대한 표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빼서 위쪽 표에서 아래쪽 표를 빼서 실제 자본값을 구해내셔야 되는 거죠. 그걸 구한 다음에 부채 비율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이게 2011년에 자본이 될 거고요. 반복하시면 돼요. 어차피 생각 없이 반복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암산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암산이 안 된다면은 다른 학원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계산 스킬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암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암산이 느리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시험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아요. 모두가 암산이 느린 상태로 시작을 해서 연습을 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하면서 힘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자본을 구했잖아. 이걸 이제 부채를 이제 자본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되겠죠. 그럼 대충
2011년에 20%가 넘어가는구나. 바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 대충 조금씩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위표가 27년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값을 보도록 할게요. 가구의 소비 상향은 부채 비율의 2배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17년 가구의 소비 상향은 대충 440분의 255 정도에 가까운 거고요. 부채 비율은 31,100 나누기 7,000 정도의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느냐를 구분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나눠놓고 쳐다보시면 되겠죠. 2배다라고 하면은 311 나누기 70에서 14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여기서 분자 분모를 1.5배 해줬을 때 이게 255를 넘어가냐를 봤더니 아니죠. 안 넘어가죠. 이런 형태가 되고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런 정보를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계산을 해서 구하셔도 돼요. 근데 계산 다 하는 건 정말 무리수인 것 같고 7022를 31,142로 가고 더하기 빼기랑 곱셈 나누기는 계산하는 거에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 이 아래 두 자리 버려주고 그럼 311분의 70 나오고 이때 부채 비율의 2배 이상이다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위에 미리 곱해주는 거예요. 140을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55랑 440, 311, 140을 비교를 할 건데 분모가 311에 한 1.5배쯤 되니까 곱하기 1.5 곱하기 1.5 했을 때 210 나누기 대충 460 정도. 자, 분자가 압도적으로 작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겠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니은에서 2011년 이후 가구의 자본은 매년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감소하는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틀렸어요.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지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으니까 결국은 또 다 봐야 되겠죠. 2017년 가구의 저축액은 전년 대비 자산 증가액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위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해야 돼요. 가구의 저축액은 빼서 구하는 건데 184.9만 원이었어요. 자산 증가액은 어땠나요?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리을에서 2017년 월 평균 교육 지출액이 2배로 증가한다면 월 평균 저축액은 20% 이상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 평균 교육 저축액이라고 하는 것의 비중을 봤을 때 11.1%예요. 255만 원에 11.1%예요. 계산하기는 되게 쉬워요. 255 쭉 적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28.3만 얼마구나 할 수 있을 거고 2배 해주면 한 56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때 월 평균 저축액이 20% 이상 감소하느냐. 자, 2배로 증가했다는 거는 28.3만 원을 더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84.9만 원에서 28.3만 원을 뺐을 때 그게 20%를 넘어가냐를 검토를 하는 건데 184.9만 원, 약 185만 원의 20%는 37만 원이기 때문에 28만 원 빠지는 거로는 20%나 감소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 일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스탑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문제풀이 방법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해석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좀 쉬었다가 상황 판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솔직히 자료보다는 상황 판단이 볼 게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이 정도 할게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10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